자, 오늘은 이 중동의 정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란 중에서도 하메이니라는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이란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는 누구인가? 하메이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하메이니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하메이니가 위중하다. 하메이니가 실각했다. 하메이니가 벙커로 숨었다라는 미확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그 격언대로 하메이니를 좀 집중 연구를 해보면 이란을 이해할 수 있고 전쟁의 한 당사자인 이란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 파급을 미칠 것이냐를 진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하메인이라는 분입니다. 하메이니. 죄송합니다. 하메네이라는 분인데요. 자, 여기 한번 신속한 이 중계를 위해서 일단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려봤습니다. 하메네이라는 사람, 이 이란 문자로는 카메네인데 앞에 K가 묵음이 되니까 하메네이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분이요.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된 게 벌써 1989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30년도 훌쩍 넘은 36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집권한 지 36년,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란은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인민공화국도 아닙니다. 신정공화국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자, 여기는 보통은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우리 왕권 신수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란의 신정공화국은요. 바로 신이 다스린다. 그럼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은요. 일단 무하마드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런데 그 대목은 조금 이후에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 대신에 신의 지위를 대신해서 지금 신이 안 계시니까 대신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라흐바르라고 합니다. 라흐바르. 우리가 석유를 깊이 있게 또 뉴욕 정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 페르시아 문자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을 접하려면 이 라흐바르라는 용어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슈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좀 슈프림이란 말, 그러니까 최고 존엄, 북한에서 말하는 김정은을 붙일 때 최고 존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라흐바르인데요. 이란이 이 신정공화국 혁명을 성공한 게 1979년이거든요. 79년 이후에 이란에서 라흐바르는 초대가 호메인이었고요. 호메인이. 자,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릴 때 혁명의 지도자. 근데 그분이 혁명에 성공해서 라흐바르에 올라갔을 때 연세가 이미 8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셨지만은 10년간 딱 재임하고 사망하셨어요. 그 후임자로 하메네이라는 분이 그때부터 라흐바르에 올라서 지금까지 한 번의 정권 교체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라흐바르인 하메네이를 폭격해서 그래서 실각시켜서 정권 교체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네타냐후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하메네이를 죽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을 외적이 와서 침해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들이 더 단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흐바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83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콘클라베 방식으로,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게 로만 가톨릭이 쓰고 있는 것이지만 로만 가톨릭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론을 해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끌어내는 게 콘클라베 방식입니다. 그 콘클라베 방식에 의해서 정통 이슬람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서로 하메이니를 죽여도 또 다른 라흐바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메이니 살인 전략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1939년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이란의 호라산 지역인데, 이분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수민족인데, 이란에는 페르시아 민족들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혈통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해서 페르시아냐 그 인근 다른 소수민족이냐는 이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메이니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1989년에 라흐바르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쿰 신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이 종교가 국교인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신학교가 사실 모든 지성과 학식이 다 몰려있는 곳이죠. 중세 유럽도 그랬고, 근대 초기에도 미국 같은 데도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 원래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목사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요즘은 좀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죠. 1979년에 호메이니가 쿠데타, 이제 신정혁명을 해서 신의 뜻으로 혁명을 하면서 팔레비를 처단하면서 여기에 신정공화국을 세울 때 그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혁명운동을 한 그 호메이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제자는 정치 노선을 두고 호메이니와 갈등을 빚어서 스스로 은퇴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좀 어부지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 하메이니가 그때부터 무려 거의 40년 가량 엄청난 오랜 기간 통치를 하고 있다. 자, 이분이 과연 어떤 성부수를 두느냐, 또는 이스라엘 말대로 이분을 암살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이 이 하메이니와 관련된 이번 사건에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의 진전 여부는 하메이니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신정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세계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교도 아니고 종교학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요. 자, 그러나 신정공화국의 통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서로 암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나라의 그 신정공화국의 정치 철학,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은 무하마드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으면서부터 알라 신호로부터 계시를 받음으로써부터 이제 종교가 확산이 됐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처음부터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정경 일체를 주장하면서 정치는 곧 종교다 이랬는데 이 무하마드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유언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슬람이 오늘날 종파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자, 여기서 시아파는 시아 클리프의 약자인데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종파가 안 갈라졌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우디의 수니파 쪽에서는 아들도 없는데 우리 투표해서 뽑자. 이래서 그 이슬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해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시아파는 딸이지만은 딸도 자식 아니냐. 그 무하마드의 피가 그 혈통이 이어진다. 라고 본 측면. 또요. 이 무하마드의 딸이 남편이 누구냐? 사위가 누구냐? 사위는 무하마드의 사촌입니다.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무하마드하고 사촌이니까 남자로서도 피가 섞인 가까운 인척이고 또 딸의 남편이기도 하니까 무하마드의 적통이다. 이렇게 시아파들은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하마드가 간 다음에 선지자들, 종교와 정치를 통괄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시대에는 이맘. 이 이맘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미에 의해서. 서로가 지도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순위가 훨씬 커져 있고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아랍에서는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이게 이라크를 넘어서 이란 쪽으로 가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시아파는 아랍 민족이 아닌 이란의 페르시아 민족들이 많이 숭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맘에요. 12대 이맘에 와서 마흐디라는 이 이맘이 있었습니다. 무하메드의 혈통. 근데 박해를 받는 와중이었는데 이 마흐디가 어느 날 사라져요.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어느 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다른 그 지도자들에게 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들은 마흐디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거야. 시아파도 종교도 다스리고 정치도 다스린다. 자, 그런데 이 하메이니가 라흐바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흐바르는 뭐냐면 그 지금 사라진 마흐디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재림을 할 텐데 그때까지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마흐디의 뜻에 따라서. 자, 마흐디는 누구라고요? 마흐디는 무하마드, 그 이슬람의 사실상의 창시자죠. 그 창시자의 12대 손인데 이게 직계는 아니죠. 그러나 사촌을 통해서 내려왔고 그 사촌의 부인은 사실상 무하마드의 딸이기 때문에 뭐 여자 혈통이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직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 12대 마흐디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요. 마흐디라는 이맘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의 라흐바르의 권력은 무하마드로부터 시작된 이맘을 통해서 거쳐온 그 권력에 버금간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느님 수준이다.
물론 알리라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알리라는 신에서 계시를 받은 그 종교 지도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흐바르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이 과연 무너질까? 물론 미래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다른 라흐바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시아파들이 믿는 대로 사라진 이맘 마흐디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메니를 좀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1939년생이기 때문에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권력을 승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라흐바르의 전통은 자식들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맘은 혈통에 따라 승계되지만 라흐바르는 그 대리인인데 그 하나님의 알라 신의 뜻을 잘 승계할 능력이 있는 자면 언제든지 이 라흐바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왕조 사회에서 왕을 죽여버리면 혈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지만 지금 이란의 경우에서는 하메니가 무너지더라도 하메니가 왕이 아니란 말이죠. 이란은 왕조 국가는 아닙니다. 신정공화국이고 자기가 신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해서 이란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하메니가 과연 어떤 성부수를 낼 것인가? 또 하메니가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메니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메니 입장에서는 일단 사우디하고 협력을 하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란 국민들이 우리 뭐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라 신이 나라를 지키라고 해서 너 대리인을 뒀는데 왜 나라를 안 지키느냐?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가려면 위로 가면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야 되고 옆으로 가면 요르단, 이라크를 거쳐서 약 15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또 평지도 아니에요. 사막에다가 사막 고산지대, 군 병력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현재 이 이란의 전쟁은 거의 공중전, 전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공중전이라는 것은 기술 전쟁이거든요. 하늘을 일반 군인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기계, 즉 비행기가 올라가고 미사일이 올라가고 드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산업기술, IT 기술이 강한 자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물론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까지 포함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 하메이니 선생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암 같은 존재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든지 또는 그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대리해서 치도록 한 것이죠. 자, 또 남쪽에는 예멘이란 나라, 거기도 시아파들이 있고 그 시아파가 지금 남북 예멘이 갈려져 있는데 원래 반군은 지금 사우디 수니파고 정부군은 이란 시아파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멘에서 지나다니는 배를 뚫는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예멘의 군사 발사 지역 이런 것을 초토화시켜가지고 미사일 발사할 장소도 지금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멘으로부터의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하마스 괴멸 상태, 헤즈볼라 쳐들어 올라갔잖아요. 레바논으로요. 레바논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산업시설, 군사시설 다 박살내놨거든요. 물론 복구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란이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거의 지금 어려워진 상태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리아란 나라. 이 대목도 따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최근에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방 정권이 들어서 친서방 정권이, 과거에는 친러시아 정권이 있고 거기에 이란, 러시아, 시리아 연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지나면 시리아를 통해서 군대 무기나 탱크 같은 걸 보면 그게 헤즈볼라로 육로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가 서방 국가, 친서방 국가, 그 다음에 친수니 쪽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국교를 재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의 물자가 시리아를 경유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에게 들어오는 길도 지금 현재로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오면 되지 않느냐. 자, 바다는요, 위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이스라엘과 미국 비행기가 다 관찰할 수 있고, 거기 무기가 있다 싶으면 그냥 미사일로 한 방에 조지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두 나라의 전쟁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은 공군이 못 두고 있고 비행기도 지금 많이 있지만 비행기 부품을 갈 수가 없어서 경제 제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교전을 한참 하고 있지만 별로 이란의 대응은 주목받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 언론들이 다 사실상 폭발을 받고 끊어지고 또 각국이 언론을 통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많은 외신들, 그것을 100%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한 보도들을 토대로 추론을 좀 해봐야, 합리적인 추론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하메니가 선택할 수 있는 공중전은 무참하게도 이란의 완전히 전패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전면전이 안 되면 게릴라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릴라전의 방법으로 지금 이 이란 주변에 이라크 같은 나라 이런 데 군사기지, 미군의 기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기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그 기지는 미사일을 날리거나 간첩을 통해서, 정보원을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폭파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시설을 때렸을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란의 자충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대놓고 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을 했는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때린 것이다. 미국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내막적으로는 미국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미국은 아니다 하는데 미국의 중동 내 기지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이 호르무즈 해협인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그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아라비아해로 인도양으로 큰 바다로 나오는 길목에 그 땅이 돌출해 있으면서 마치 사람의 목처럼 몸통에서 갑자기 목으로 가려면 확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버틀넥이라고 그러죠. 버틀넥처럼
좁아지는 해로가 있습니다. 31km인데요. 31km도 다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 수심이 너무 얕아서 유조선 같은 게 다니려면 한 중앙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한 4, 5km? 뭐 적게는 한 3km 정도 그 한 중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봉쇄하기는 매우 쉽다. 물리적으로 봉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메니 입장에서 그 봉쇄도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근에 지금 미국 해군 6함대가 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가 하면 또 한판 붙어야 되는데 봉쇄했다가 풀리면 모습이 좀 우습잖아요. 물론 거기서 한판 전쟁할 수 있지만 호르무스 봉쇄와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란이 감내해 낼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으로도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한 생필품,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그게 가는 길목인데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은 중국에 지금 석유 수출도 해야 돼요. 그게 수출이 안 되면 원유 수출 대금이 안 돌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란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이제 가능성은 있죠. 그 한 가지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봉쇄한다고는 그러지 않고 사실상 봉쇄. 자, 안전을 위해서 배를 검사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통관의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생기고 나서 이란이 전면 공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부분 공세의 가능성은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정말 그 퇴로에 몰리면 마치 뭐 쥐가 꽥소리하고 죽기 직전에 코너에 몰리면 꽥소리 하는 것처럼 주변에 그동안의 미운 털, 사우디 같은 나라 거기에 유전을 갖다가 폭파하거나 폭파하는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까지는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을 들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뉴스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김대호 TV 영상에서 새로 신속하게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하메이니의 손에 이 전쟁의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메이니의 신변 또 역시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 또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영상 쏘아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